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리그의 반환점을 돈 지금 과연 어느 클럽들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될지 더욱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1, 2위인 맨시티와 리버풀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약간 흔들리고 있는 첼시가 3위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이 과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지 더욱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풋볼 런던과 스카이 스포츠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들을 믹스해 토트넘이 우선 챔스에 나가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먼저 발을 내딛어야 하는 4위라는 순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먼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4위 싸움을 하고 있는 팀들은 총 4개의 클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 4위인 웨스트햄, 5위 아스날, 6위 토트넘 허스퍼, 7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죠. 물론 현재 울버햄튼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구성 관계상 4팀으로 추려보겠습니다. 풋볼 런던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시즌 최종 4위 팀이 어디일지를 슈퍼컴퓨터를 통해 예측해봤다고 합니다. 결과값에서 4위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팀은 41%의 확률을 얻은 아스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인 34%의 확률로 토트넘 허스퍼가 내년 챔스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네요. 그 뒤를 이어서 웨스트햄이 11%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맨유가 10%의 확률로 이번 시즌 4위에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예측대로라면 지난 5년간 챔스에 진출하지 못했던 아스날이 드디어 세계 최고의 무대로 돌아가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2년간 챔스와 결별 중인 토트넘이 높은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슈퍼컴퓨터의 예측이 아직은 4위 자리를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들을 보며 4팀을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6경기의 결과를 통해 현재 팀들의 폼을 좀 볼까요? 상위 10개 구단의 최근 폼입니다. 1위 맨시티는 모두 그린라이트를 비추며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첼시의 최근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승리의 초록색은 단 1개밖에 없고 무승부인 회색이 4개나 그리고 패배의 레드가 1개 있네요. 그래서 승점은 7점밖에 못 땄습니다. 경기수를 10경기로 확대해도 3승 5무 2패로 최근 무승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많은 선수들의 부상으로 인한 선수층의 누수와 그로 인한 피로 누적, 게다가 2월에 있을 FIFA 클럽 월드컵에 참가,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 연기로 인해 후반기 빡빡한 스케줄도 큰 문제가 될 전망입니다. 만약 첼시가 계속 이런 추세로 승점을 쌓는다면 시즌 막판에는 4위 싸움이 아니라 3, 4위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최근 3승 3패로 승리한 경기수와 패배한 경기수가 같습니다. 추세를 보면 아스날이 조금 더 나아 보이네요. 그들은 승리한 경기수가 4경기이고 패배한 경기는 2경기입니다. 토트넘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위 10개 클럽 중에서 최근 6경기를 통틀어 패배가 하나도 없어 레드 컬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팀은 맨시티와 토트넘이 유의합니다. 스퍼스는 같은 경기수에서 승점 14점을 따내며 2위 리버풀의 11점보다도 많고 3위 첼시보다도 2배 더 많은 승점을 땄습니다. 7위 맨유는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리버풀과 동률인 승점 11점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폼인 각 팀의 6경기 승점만 보면 토트넘이 승점 14점으로 가장 많은 승점을, 그 다음은 아스널이 승점 12점, 그리고 세 번째는 맨유가 11점, 마지막으로 웨스트햄이 9점을 따내며 가장 부진한 승점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4개 클럽들의 5경기에서 따낸 평균 승점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4개의 그래프에서 확실히 웨스트햄은 초반 강세가 가라앉은 모습이고 아스널은 최근 위기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 다시 회복세를 타는 형세, 토트넘은 콘테 부임 이후 안정감을 찾으며 위기를 맞이한 적 없이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맨유는 너무 깊은 늪에 빠졌던 이 기간이 큰 타격으로 전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각 팀의 세부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4위 팀 웨스트햄의 이번 시즌 평균 포지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포메이션은 4-2-4만 하고요. 최전방 안토니오를 필두로 바로 아래 본라우마가 공미로 받쳐주고 포르날스가 왼쪽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수비를 왼쪽으로 끌어놓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반대편 쪽을 넓게 벌려 공간을 확보한 보웬이 득점에 가세해주는 공격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좌측의 라이스가 우측에는 수책이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득점 루트도 다양하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그중 미카엘 안토니오가 가장 많은 8골을, 그 다음 제로드 보웬이 6골, 파볼로 포르날스와 벤라우마가 각각 5골을 넣어주고 있죠. 슈팅수도 득점 1, 2위인 안토니오와 보웬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수책이 수비형 미드필더임에도 불구하고 공격 가담을 많이 해주며 슈팅수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어시스트에서도 안토니오와 보웬이 리드를 하고 있네요. 보웬은 7개, 안토니오는 6개의 어시를 기록했죠. 찬스 메이킹에서는 안토니오가 35회로 1등, 포르날스가 29개, 보웬이 28개로 기여했습니다. 공격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웨스트햄의 공격의 핵심은 안토니오인 것은 분명하지만 다른 팀들에 비해서 꽤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됐고, 이것이 현재 경쟁팀들 중에서 가장 득점을 많이 하는 요소로 보이는군요. 이번에는 아스날의 이번 시즌 평균 포지션입니다. 아르테타는 주로 4-2-3-1의 포메이션을 가져갔습니다. 특히 웨스트햄의 허리 라인이 밸런스를 지키며 일자 라인을 유지하는 반면 아스날의 허리는 왼쪽이 많이 올라간 비대칭의 모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웨스트햄의 공격의 핵심은 중앙의 안토니오지만 아스날의 공격의 중심은 오바메양이나 라카제트가 아니기 때문이죠. 전진성이 강한 티어니가 많이 상승하며 공격에 가세하고 전방의 오바메양이나 라카제트가 왼쪽에서 마르티넬리와 주로 공격 작업을 가져갑니다. 이게 가능한 것이 적은 인원으로도 효과적으로 오른쪽을 공략해주는 웨데고로와 부카요 사카가 있기 때문이죠. 아스날의 최대 득점자는 스미스로가 8골, 그 다음이 6골의 사카입니다. 특히 사카는 팀에서 27번의 슈팅으로 가장 많은 슈팅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도 팀에서 가장 많은 4번을 기록하고 있죠. 찬스를 만들어내는 것에 있어서도 32번으로 웨데고로와 함께 강력한 오른쪽 공격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스날 공격의 가장 핵심 선수는 이제 20살밖에 안 된 부카요 사카로 보이네요. 이번에 보실 팀은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토트넘은 콘테 체제로 들어서며 가장 많이 사용한 포메이션으로 3-4-2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팀들과는 다르게 최전방 포워드보다 좌측 공격형 미드필더로 분류된 손흥민 선수의 평균 위치가 더 전진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보다 중앙에 위치하고 있죠. 콘테 전술에서 실질적인 공격의 핵심은 손흥민 선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득점을 봐도 손흥민 선수가 8골을 리그에서 득점하며 2위 해리케인의 2배를 득점했습니다. 그렇다고 슛을 난사한 것도 아닙니다. 슈팅 개수에서는 오히려 케인보다 적은 34회의 슈팅만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어시에서도 팀에서 공동 1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격 포인트에서 직간접적으로 모두 맹활약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는 지표도 훌륭합니다. 팀의 결정적인 찬스 메이킹도 다른 동료들과는 넘사벽인 32개를 기록하며 1위입니다. 2위 루카스 모우라보다 10개나 더 많은 수치죠. 정리해보면 토트넘의 공격에서 손흥민을 빼고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다. 그가 팀의 공격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이번에는 현재 7위 맨유입니다. 맨유가 랑닉 체제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포메이션은 4-2-2-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 공격수로 나서는 호날두가 최전방에 주로 위치하고 오른쪽 공격수로 나서는 카바니는 많이 아래쪽으로 처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공미로 뛰고 있는 그린우드가 오히려 카바니보다 더 전진해 있네요. 그래서 현재 그린우드가 카바니보다 팀에서 많은 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린우드가 슈팅 대비 득점률이 좀 낮다는 것입니다. 호날두와 카바니는 슈팅 대비 득점인 득점률이 19%와 18%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린우드는 호날두 다음으로 많은 슈팅을 때렸지만 그 절반밖에 못 넣으며 득점률 11%에 그쳤습니다. 카바니보다 전진하며 얻는 많은 찬스에서 골을 못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 공격에서의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웨스트햄의 안토니오는 득점률 21.1%,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는 22.2%,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의 득점률은 가장 높은 23.5%입니다. 이번에는 팀 전반의 기록을 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총 22번의 리그 경기에서 승률 50%를 기록했고 아스날은 총 20번의 경기에서 승률 55%를 기록했네요. 토트넘은 18번의 경기를 치르며 승률 55.6%를 기록해 4팀들 중 가장 높은 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맨유는 20번의 경기에서 승률 45%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이번에는 각 팀들의 수비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은 가장 많은 총 30골을 실점하며 경기당 1.4골의 실점을, 아스날은 총 25골을 실점하며 경기당 1.3실점을 기록, 토트넘은 가장 적은 실점인 20골을 실점해 경기당 1.1골을 실점하며 실점률도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총 29번을 실점을 했고 경기당 실점률은 웨스트햄과 같은 1.4골을 기록했네요. 클린시트도 볼까요? 웨스트햄은 총 5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아스날은 가장 많은 횟수인 9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토트넘이 8번을 무실점 경기를 보여줬고 맨유는 가장 낮은 4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다소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널티킥 실점을 보면 웨스트햄은 2번, 아스날은 3번, 토트넘은 1번, 맨유는 3번을 실점하며 박스 안쪽 수비에서 토트넘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팀들 중 가장 좋은 태클 성공률을 보여주는 것은 59.9%의 토트넘이고 볼 경합 성공률에서도 토트넘이 가장 좋은 50.3%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중볼 경합에서도 51.9%로 토트넘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전반적인 수비 지표에서 토트넘이 다소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볼 배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팀의 패스 성공률에서도 토트넘이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가장 성공률이 낮은 팀은 웨스트햄이군요. 90분 동안 가장 많은 패스를 하는 팀은 497의 맨유이고 가장 적은 팀은 417의 웨스트햄입니다. 상대 지역에서 가장 많은 패스 성공률을 보인 팀은 79.6%의 토트넘이고요. 평균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팀도 53%의 토트넘입니다. 공격 지표에서는 웨스트햄이 수비의 몸에 맞는 슈팅을 제외한 총 209개의 슈팅 중 105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며 41골을 넣어 19.6%의 득점률을 기록했고 48.3분마다 골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아스날은 총 213개의 슈팅과 105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그중 33개를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률 15.5%를 기록해 매 54.5분마다 한 골씩 넣어주고 있고요. 토트넘은 총 162개의 슈팅에서 88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23골을 넣으며 득점률 14.2%를 기록했고 70.4분마다 한 골씩 넣으면서 공격 지표에서 가장 낮은 기록을 나타냈습니다. 이건 손흥민 선수에게 쏠려있는 득점 의존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맨유는 총 205회의 슈팅에서 98개의 유효 슈팅을 만들었고 그중 32개를 넣으며 득점률 15.6%를 기록했습니다. 맨유는 56.3분마다 득점을 해주고 있군요. 파울 관리를 좀 볼까요? 가장 많은 파울을 범한 팀은 212회의 맨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경고인 43회의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건 플레이가 거칠거나 역습을 파울로 끊었다는 의미겠죠. 반대로 가장 많은 파울을 따는 팀은 203회의 토트넘입니다. 네 팀 중 가장 적은 퇴장을 받은 팀도 레드카드 1장을 받은 토트넘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각 팀의 대표 공격수들의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웨스트햄의 안토니오는 총 21경기에서 1839분을 뛰었고 아스널의 사카는 총 20경기에서 1486분을 뛰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는 사카보다 더 적은 경기인 17경기를 뛰었지만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은 1488분을 소화했습니다. 몸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는 일정이었습니다. 한 경기 적게 뛴 호날두는 1297분으로 역시 출전 시간 관리를 받으며 뛰었습니다. 수비가담 측면에서는 4명의 선수 중 호날두가 16번의 공을 걷어내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반대로 활동량을 보여주는 가로채기는 사카가 7개, 손흥민이 6개를 보여줬습니다. 태클 성공률에서는 안토니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볼 경합에서는 사카가, 공중볼 경합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지표에서는 앞서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손흥민 선수가 가장 높은 득점률을 보여주고 있고 분당 득점 비율은 호날두의 162.1분에 이어 186분으로 두 번째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3명의 공격수 중 유일하게 왼발과 오른발의 득점 비율에서 치우침이 없이 똑같고 똑같이 8골을 넣은 호날두와 안토니오 중 유일하게 손흥민만 박스 바깥쪽에서의 득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확실히 슈팅력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군요. 이제는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봤던 자료를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공격 부분에서는 확실히 웨스트햄이 강하지만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공수 밸런스가 다소 무너져 최근 상승세가 조금은 가라앉은 모습입니다. 아스널은 이제 아르테타의 색깔이 묻어나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부상과 차출로 빠진 선수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가 중요해 보이고 토트넘은 모든 부분에서는 아니지만 현재 최근 6경기 폼, 평균 승점, 각종 수비 지표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이 중 가장 부족한 것이 손흥민 선수 한 명에게 크게 의지하고 있는 공격력 부분인데요. BBC에서 보도한 바에 의하면 손흥민 선수가 빠졌던 리그 7경기에서 얻을 수 있는 총 21점의 승점 중 토트넘이 획득한 승점은 단 5점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 존재감이네요. 지금처럼 팀의 공격 핵심인 손흥민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 하는데 당연히 그 자리가 현재 대체 불가입니다. 게다가 토트넘은 리그에서 4경기나 취소되어 후반기 빠듯한 일정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복귀 이후 로테이션을 통한 휴식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게 될 손흥민의 부재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메꾸느냐가 향후 토트넘이 경쟁팀들을 앞서며 다음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가를 향방으로 보이는군요. 맨유의 경우에는 확실히 공격 부문보다는 수비 쪽에서의 누수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공격보다는 수비 쪽이 확실히 팀워크가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맨유 쪽에서는 파벌 이야기부터 여러가지 팀원들 간의 균열에 관련된 뉴스가 보도되고 있어서 우선 팀 분위기를 쇄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자료를 보신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과연 최후의 4위는 이들 중 어느 팀이라고 보시나요? 많은 분들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역시 I guess.